제가 섭외한 우리 강사님들은 직접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김경수 지사님도 제가 섭외를 했는데 김영배 의원님, 우리 지금 21대 국회에 들어오셔서 오시자마자 삼선 같은 초선 최고위원을 하고 계신데요. 다 밖에 다 들어오셨나요? 정책실장님, 예, 지난번 임시전당대회에서 우리 시 군의원님들 김영배 최고위원 뽑았나요? 예. 아니, 소리가 좀 작은데 답 안 하신 분들은 안 찍은 건데. 아니, 예, 그때 우리 아다시피 부울경 경남에서는 최고위원 출마하시는 분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일하게 부산 출신, 부울경 출신으로는 김영배 의원이 유일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엄정 중립을 지켰지만 그래도 부울경 출신 최고위원 한 분은 있어야 안 되겠나라고 저한테 누구 찍으면 좋겠노? 1번, 2번 이렇게 물은 분들한테는 1번은 무조건 부울경 출신이라도 한 명 최고위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김영배다. 이렇게 했는데 답을 안 하신 분들은 아마 전달이 제대로 안 되는 게 아닌가. 그러나 김영배 최고위원이 우리 경남, 부울경에서도 경남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그때 안 될 뻔했습니다.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 인사도 겸하고 또 하나는 노무현 대통령님, 그 다음에 현재 문재인 대통령님 두 정부를 청와대에 들어가서 보좌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몇 안 되는 중에 우리 김영배 최고위원이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청와대에서 비서관으로 저와 함께 근무를 했었고 문재인 대통령 되고 나서도 성북구청장을 마치자마자 바로 청와대로 그 역량을 높이 평가받고 역할을 맡아서 총선 21대 총선 하기 전까지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특히 초반에 그런 개혁을 주도적으로 비서관으로서 뒷받침을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과 문재인 대통령을 다 모신 역량이 출중한 비서관, 우리 부울경에서 무엇보다도 먼저 알아보고 모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최고위원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들어오자마자 21대 초반에는 원내 부대표로도 역할을 하셨고 지금 삼선 같은 조선으로 우리 지금 현재 그 당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김영배 최고위원을 모셔서 그가 구청장 때도 그랬고 그 대통령 비서관으로도 그랬고 특별히 자치분권에 대해서는 특히 이 정치적 분야에서의 그런 개혁 과제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깊이 있게 고민하고 최근에도 정당법 개정안을 제출해서 여러 가지 정당에 지금 개혁 과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들어오자마자 바로 입법 발의를 해서 지금 추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 자치분권과 관련해서 또 정치개혁과 관련해서 우리 김영배 최고위원회 현장에서 녹아있는 그런 얘기들을 오늘 우리 시의원님, 군의원님께 좀 들려드리고
여러분들의 여러 고민도 질문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최고위원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안녕하세요. 인사드립니다. 국회의원 김영배입니다. 저는 이렇게 많이 모시고 하게 될 줄 몰랐는데요. 유튜브 생중계까지 한다 그러니까 불러주셔서 영광입니다. 최근에 제가 앞에 서서 말씀 나눈 이제 그런 숫자로 보면은 가장 많은 분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같이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드릴 거는 제가 이제 제목에서 제목이 아까 거 처음 걸로 좀 바꿔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좋은 시민, 좋은 정당, 그리고 좋은 정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구청장을 시작할 때 고민과 국회의원으로서의 고민과 제가 보고해도 괜찮습니까? 위에서요? 예, 고맙습니다. 저는 도당위원장이 밑에 하시길래 그렇게 하는 줄로 따라했더니, 그래서 이게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좋은 정치가 뭘까를 생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뭘까? 그게 이제 좋은 시민과 좋은 정당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결론입니다. 이제 정치가 뭘까를 생각을 하잖아요. 보통 이제 우리가 정치라는 게 뭘까? 그러니까 정치학이라는 게 처음 이제 나온 용어가 언제 나왔냐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치학이라는 책을 쓰면서 나왔습니다. 근데 그 전에는 그럼 정치를 뭐라고 불렀냐면은 수사학이라고 불렀어요. 말하는 거, 떠드는 거. 그래서 옛날에 정치인들은 말 잘하는 사람으로 통했습니다. 실제로 말을 배웠고요. 아고라에서 이제 혹은 이 소위 얘기하는 주민들 모여서 시민 총회를 할 때 이제 나가서 막 연설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이었던 누굽니까? 플라톤의 스승이었던 소크라테스가 죽을 때도 연설을 막 해가지고 이 소크라테스 죄가 있냐 없냐, 사람들이 죄가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죽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라고 하는 게 그 당시에는 말을 하는 거였습니다.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그러는 거였거든요. 그럼 지금 이거 보시면 정치와 정치학이 영어가 같습니다. 정치를 연구한 학문이라는 것과 정치가 영어가 똑같거든요. 미국 영어로 보면은 이런 경우들이 대체로 기초 학문에 속하거나 아주 핵심적인 학문을 표현하는 영어는 이렇게 같습니다. 그런데 이코노믹스는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경제보다는 훨씬 더 정치가 사실은 인류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함의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국가의 목적 이런 게 쭉 나옵니다. 노예와 동물 이야기도 나오고 자유로운 선택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훌륭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를 정치학이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를 하는 것. 그게 자유롭게 살고 모두에게 행복을 제공하고, 이게 정치의 사명이고 숙명이다. 이게 이제 저 책에도 이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정치 체제를 6개로 구분해요. 좋은 거, 나쁜 거. 그리고 3가지를 가지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요건 조금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게 폭민정이라고 해야 되는데 잘못 쓴 건데요. 정치학에서 가장 중요한 2가지 질문, who govern, 누가 통치하느냐, how many govern, 몇 명이 통치하느냐, 2가지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다 체제를 나누게 됩니다. who govern, 왕이 통치하면 왕제입니다. 귀족이 통치하면 귀족정입니다. 이 시민이 통치하면은 소위 민주정, 모두가 통치하면
민주정, 몇 명이 하면 귀족정, 한 명이 하면 왕정. 이렇게 이제 대체로는 비슷하죠. 근데 이것이 이제 왕이 아니고 참주정이라 그래가지고 소위 이야기하면 독재자 이런 거를 참주정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공공이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는 참주정이라고 부르거든요. 왕은 왕인데 왕이 아니고 참주다. 그래서 참주는 탄핵해도 된다. 이게 이 소위 이야기하는 유럽에서도 이제 이론이 나옵니다.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지만 장자는 백성은 왕을 탄핵할 이 권리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공자는 그렇게 생각 안 했고요. 장자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중요한 구분이고요. 귀족정과 여기 나오는 과두정, 과두정이라는 게 몇 명이 하는 거예요. 귀족의 신분을 가진 모두가 함께 정치하는 주체가 되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도 몇 명이 주물떡주물떡 하는 거를 과두정이라고 부릅니다. 민주정, 민주정은 모두가 주인 되어서 모두가 통치자이면서 피치자가 되는 그런 이제 상태를 민주정이라고 부르는데 그렇지 않고 모두가 주인 행세만 하면서 실제로는 무질서하고 이 실제 통치가 전혀 안 되는 상태, 그걸 폭민정이라고 부릅니다. 엉망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6개로 구분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옛날에는 그러니까 아고라 같은 경우는 추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 이제 아테네에서는 노예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랬겠지만 시민들이 가서 이제 조개 껍질에서 이렇게 골라요. 그래가지고 국회의원 써놓으면 아이고야 내년에 내가 재수없게 국회의원이 되네. 큰일 났네. 딸도 시집 보내야 되고 나 할 일 많은데 나 수술도 해야 되고 못하겠다. 안 되는 거예요. 추첨을 하기 때문에. 모두가 피치자이면서 동시에 통치자이기 때문에 추첨해서 자기가 뽑히면 자기는 국회의원이에요. 그때부터. 그래서 민회를 구성을 그런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선거하는 직종이 있었어요. 아무나 하면 안 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하면 안 되는 직종이 있었습니다. 그게 재판관. 그러니까 판사를 서포팅하는 요즘으로 치면 법무부 장관, 그다음에 기재부 장관, 재정. 그거는 선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래서 이거는 기술적이고 똑똑하게 필요했던 직은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선거는 똑똑한 사람 뽑는 게 선거입니다. 선거는 아무나 뽑힐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도전할 수 있지만 아무나 뽑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 우리가 복지국가 논의할 때도 가장 중요한 단어가 누구든지 하고 아무나예요. 누구든지 자격은 있지만 아무나 주지는 않는 게 복지국가의 꿈이거든요. 필요한 사람한테 주는 게 복지국가잖아요. 아픈 사람, 그게 이제 건강보험이고, 그죠? 어린이, 뭐 노인들, 장애인, 이렇게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걸 꼭 공급해주는 그런 걸 이제 복지국가라고. 아픈 사람, 니디드, 그죠? 근데 전혀 필요한 사람한테 주는 건 복지국가의 이상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거도 마찬가지로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테네 민주주의는 근데 현실적으로 작은 공동체, 폴리스에서 작동하던 것인데 근대로 넘어오게 되면서 이게 선거제도를 통해서 뽑는 대의제 민주주의 정치로 구조가 이제 확립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정당과 선거라고 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이끌어가는 핵심 기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미국에서 이제 이 논쟁이 치열했었는데요. 그걸 보기 전에 일단 그걸 한번 여쭤볼게요. 전 세계에서 근대 국가 중에 민주주의를 규정한 성문헌법이 어느 나라가 제일 먼저 만들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헌법이 있고 우리나라는 1948년에 만들었잖아요. 어느 나라일까요? 미국, 또 독일, 또 독일은 바이마르 공화국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1913년, 2년 뭐 그럴 때죠. 미국은 언제죠? 1789년? 그죠? 그때죠. 미국입니다. 미국이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성문헌법을 만든 최초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그 제도를 가지고
전 세계의 민주주의가 우리가 지향해 나가야 할 핵심 가치고 제도다. 이러면서 미국은 입만 열면 민주주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미국이 거짓말하는 줄 알았어요. 맨날 갖다 들이대놓고 그 이익 때문에 민주주의 아닌 나라는 민주주의화 시키는 게 좋지 않느냐고 말로만 그러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 보니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인류가 만들어낸 최고의 작품이기도 하고 보통 사람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무기이기도 하고 보통 사람들이 그래도 어깨 펴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제도이기도 하기 때문에 미국이 세상의 표준을 제공한 셈이라고 봐야 되는데 최근에는 문제는 야 미국 민주주의가 저게 건강한가 총 들고 의사당에 난입해가지고 사람도 죽고 저게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이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미국이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그거 할 때 논쟁이 있었어요. 미국도 파트 그러니까 정당이라는 건 파티인데 영어로 저거는 파트 어원이 파트입니다. 부분 한 부분을 대표하는 거예요. 전체를 대표하는 게 아니고 물론 요즘은 뭐 정당의 종류 중에 캐치올 파티다 그래서 뭐 가장 많은 사람을 대변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정당은 특정 부분을 대표하는 겁니다. 그게 전체 국민이 100명일 때 10%를 대변하든 90%를 대변하든 70%를 대변하든 그거는 자기들이 누구를 대변하겠다, 대표하겠다라고 이제 결정을 하고 만들 때부터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농민당은 농민을 대변하고 노동자당은 노동자를 대변하고 뭐 이런 거죠. 기독교당은 교인들을 대표하는 거고 그렇게 이제 구조가 짜져서 그런 정당들이 모여서 있는 것을 정치 체계라고 하고 정당 체계라고 합니다. 그 정치 체계라고 하는 거는 선거 제도하고 연결되어 있는 총체적인 구조를 정치 체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정당 체계로 보자면 양당제에 해당하는 나라입니다. 일본은 1.5당제라고 보통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도 당이 굉장히 많지만 양당제라고 부르는 것은 실질적으로 유효한 정당의 숫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미국은 양당제입니다. 그러나 미국도 대통령 후보가 보통 출마하는 거 보시면 알지만 10명이 넘습니다. 트럼프도 한 두어 번 무소속으로도 도전하고 아주 소수당으로서도 출마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나오다가 트럼프가 갑자기 된 게 아닙니다. 미국도 당이 굉장히 많아요. 중국도 여러 개 당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1당제입니다. 북한도 당이 한 뭐 10개인가 있다고 몇 개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나 거기도 1당제입니다. 유효한 남바는 하나인 거죠. 그래서 이 정당이 좋은 정당이라고 하는 게 민주주의에서 왜 중요한가? 그건 아까 원리상으로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민주주의 체제가 짜질 때부터 정당은 후보를 공천하고 선거를 뛰는데 선수의 핵심을 구성하고 그리고 끝나고 나면 공직을 맡은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정부를 운영하고 의회를 운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핵심 주체야말로 바로 정당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미국에 말씀 잠깐 드렸지만 조지 워싱턴이 정당을 엄청나게 싫어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정당은 미국 정치에 매우 심각한 해악을 끼친다. 해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대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견해가 이제 다 달랐던 거죠. 페더럴리스트 페이퍼라고 요게 이제 페더럴리스트 페이퍼입니다. 미국은 연방의회에서 헌법을 제정하는 과정에 엄청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대륙의회 이럴 때부터 시작하는데 저 페더럴리스트 페이퍼는 뭐냐면은 미국의 연방주의, 연방제도 헌법이죠. 그 헌법을 초안했던 사람들이 3명이 책을 쓴 겁니다. 주로 논문을 이제 기고를 했는데 제임스 메디슨, 존 제이, 그 다음에 알렉산더 해밀턴 3명이 쓴 겁니다. 해밀턴은 미국의 재무장관 출신이고 그 메디슨은 4대 대통령인가요? 미국의 4대 대통령 메디슨이언 디모크라시라고 해서 그걸 이제 주장했던 사람이고 대통령을 직접 지낸 사람이고 존 제이가 대통령을 했나요? 근데 이 책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야 영국에서 왕이 싫어가지고 우리가 도망 나왔는데 대통령을 왜 뽑냐? 그 또 다른 왕 아니냐? 그다음에 주별로 따로 살면 되지 뭐 하려고 연방을 만드냐? 그 다시 왕처럼 우리 귀족
사회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그냥 우리끼리 찢어져서 살자. 이런 주장이 이제 반연방주의입니다. 이 반연방주의자들하고 엄청나게 논쟁을 합니다. 정당이 왜 중요하고 이게 결국은 20만 명 단위로 미국도 하원 선거가 되어 있고 상원이 있고 주에도 주상원이 있고 주하원이 있고 그다음에 검찰총장도 뽑는 데가 많고 판사도 뽑고 뭐 이제 여러 직을 교육감 당연히 뽑는 데가 많고 그렇게 다 이제 뽑지 않습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이 하원 상원 선거를 통해서 전국에서 나누어져 있는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이 그들을 통해서 집합이 될 뿐만 아니라 선거를 하면 가장 똑똑하고 전국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공동으로 미국 전체의 이익에 대해서 논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미국을 통합시킬 뿐만 아니라 가장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가장 효과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다. 여기에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을 정당 체계를 통해서 공천하고 정당 간의 경쟁을 통해서 선거의 결과를 내고 그렇게 해서 연방정부를 운영해 나가는 이런 시스템으로 이제 결론을 내고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그때부터 뭐 정당의 역사를 쫙 보면 여러 개로 나눠지면서 결국에는 한 링컨 이후로부터 소위 얘기하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이제 정립을 하게 되고 그 뒤로 1865년이죠. 그러니까 1년 이후로 링컨 당선되고 나서 부터 이제 공화당과 민주당으로 나눠져서 지금까지 오게 되는데 이게 이제 미국의 역사에서 보듯이 이게 그냥 정당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고 치열한 논쟁의 과정과 법률적인 정치적인 그런 이제 논쟁의 과정에서 발전해 오고 지금까지 정립이 되어 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미국은 정당의 역사가 약하고 유럽이 정당의 역사가 세다고만 알고 있지만 실제로 민주주의라고 하는 틀에서 보자면 민주공화국의 원리에 따라서 정당이 설계되고 운영이 되면서 정당 간 경쟁을 통해서 이제 이 민주주의를 운영해온 역사가 미국도 아주 한 200년 뭐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아주 논리적이고 역사적인 그런 배경들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당은 바로 이런 이제 그걸 내용을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민주주의가 실제로는 정당 간의 경쟁이 치열할수록 정당 간의 정책 경쟁이 치열할수록 그 대표하는 범위가 넓어지고 깊어지고 그럼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의 소망과 열망, 더 많은 사람들의 분노와 좌절 이런 거를 제도 내로 흡수시키고 그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우리는 같은 공동체다. 내가 비록 다르게 생각하지만 결정난 것에는 순응하겠다라고 하는 그리고 예측 가능하게 다음번 4년 후에는 내가 꼭 이렇게 해야겠구나 라고 하는 예측 가능성을 통해서 국가를 안정시키고 시장에 질서를 부여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제학에서도 그렇지만 정치학에서도 이 unpredictable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측 불가능한 이게 가장 큰 위험 요소거든요.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예측 가능성 아닙니까? 내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게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또 하나가 뭡니까? 신뢰입니다. 신뢰, 트러스트가 있어야 돼요. 내가 이걸 했을 때 다음번에는 틀림없이 내가 이길 수도 있어. 내가 계속 질 수도 있지만 내가 계속 이길 수도 있지만 그러나 다음번에는 이라고 하는 것. 그 예측 가능성이 있을 때 사람들에게 질서가 부여되고 그 질서 속에서 조직을 통해서 그 이제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게 되는 이 사회의 통합성이 기해지는 그런 이제 과정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의 핵심 주체, 정치의 주체가 바로 정당인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정당과 좋은 정당 체계를 가지는 것은 그 나라 민주주의의 건강성과 미래를 위해서 핵심적으로 중요한 사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이게 이제 뭐하고 논쟁이냐면 그런 겁니다. 플라톤은 똑똑한 사람이 왕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걸 철인왕이라고 합니다. 철인, 철학하는 사람, 즉 똑똑한 자가 왕돼야지 아무나 왕되면 안 된다. 그게 이제 플라톤 생각이었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아닙니다. 이 섞어가지고 혼자는 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씨 왕조, 박씨 왕조, 이씨 왕조 다 해봤는데 김씨가 맨날 다 똑같이 똑똑한 사람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세종 다음에 연산군이 나올 수도 있고 연산군 다음에 정조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연적 요소에 나라의 운명을 맡기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소위 혼합정의 아이디어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혼합정이 옳다고 주장하던 쪽인데요. 그래서 그걸 현대판으로 얘기하면 소위 얘기하면 이제 정당 민주주의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시민민주주의, 마을민주주의 이런 거를 사실 함께 고려해 나갈 때 우리가 더 훨씬 튼튼한 민주주의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뭐 넘어가기로 하고요. 그래서 다양한 정당들이 있고 정당 체계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아까 김정우 위원장이 말씀대로 저는 지구당이 부활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두 가지 이유에서 그러합니다. 하나는 좋은 정당 체계를 가지기 위해서는 동네, 지역에서 정당이 자기 뿌리를 가져야 합니다. 이게 지금 시도당만 있다 보니까 사실은 둥둥 떠 있는 상태입니다. 뿌리 없는 식물은 오래 못 갑니다. 뿌리가 강한 나무가 열매도 잘 열리고 오래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당연히 지구당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지구당을 없애게 된 게 결국 그 오세훈, 천정배 두 의원이 했던 건데 정치를 비용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아이고야, 그 돈 먹는 하마요. 그 뭐야, 지구당 순 선거할 때 돈 먹는 기계잖아. 그러니까 효율성이 떨어져. 그러니까 없애. 이렇게 해서 없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돌이켜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지고 힘 있고 빽 있는 사람은 정당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이 현재 상태가 좋은데 내가 점점 더 많이 가질 건데 그런데 빽 없고 힘 없고 그리고 시민으로서 그냥 어깨 펴고 당당하게 평소 그냥 평범하게 가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강자의 횡포를 막으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드는데 좋은 정치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 사람들을 배려하는. 그러니까 공정이, 정의가 왜 민생이냐. 그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권력이 공정하지 않고 자원을 공정하게 배분 안 하는데 어떻게 서민들이 똑바로 살겠습니까? 다 부정하고 협잡해가지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그 사회가 이 소위 얘기하는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기 좋은 그런 당당한 세상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거든요. 좋은 정당, 좋은 정치를 할 수 있는 무기가 바로 일반 시민들에게는 저는 가장 중요한 그런 그루터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21대 국회의원이 되자마자 발의한 법 중에 하나가 바로 정당법 개정안으로 지구당을 부활시키는 겁니다. 그 내용이 핵심이 이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뭐냐면은 법인으로서의 지구당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지구당 위원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구당은 법인이 되는 겁니다. 법인격이 되기 때문에 법인격에는 상무위원처럼 이 소위 얘기하는 회사 이사회처럼 등재된 이사들처럼 그 법인이 여러 사람이 이제 함께 게이트 키핑을 하게 되는 구조를 갖게 됩니다. 그 법인이 되기 때문에 회원들이 회비를 내듯이 지역위원회 지구당 차원에서 독자적인 회계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에서 원외든 원내든 아무 상관없이 자신들의 역량만큼 자신들의 능력만큼 사람들에게 당비를 모으고 독자적인 회계 처리를 통해서 마음만 맞는다면 마음 맞는 당원들만 많이 있다면 얼마든지 많은 사업을 할 수 있고 그 비용을 당원들 스스로 조달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내 살림이 생기고 우리 살림이 생기는 거예요. 뭐 자치분권 이야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기 독립적 생활이 가능해지는 그 법인격이 생기는데 누구 눈치를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기억하시겠지만 저도 80 몇 년도에 이렇게 지구당 분위기를 돌이켜보면 90 몇 년도 지구당 위원장이 상무위원회 회의 늦었다고 제가 이철 의원이 저희들 지역구에 국회의원이었거든요. 와, 상무위원회 하는데 우리 상무위원장님이 회의를 하다가 10분을 국회의원 왔는데 야단을 치더라고요. 위원장이 기본적으로 딴 건 몰라도
지구당 상무위원회를 넣어줄 수 있냐? 우리가 노는 줄 아느냐? 우리 다 자기 돈 내고 여기 와서 한다. 당신만큼 난 오히려 당신보다 민주당 더 오래 했다.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우리 가만 안 있겠다. 당을 뭘로 보느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걸 아직도 생생하게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거꾸로 지역위원장이 왕입니다. 저도 지역위원장입니다. 이거는 자 아무리 생각해도 안 맞아요. 어떻게 지역위원장이 갑이 됩니까? 당원이 그렇지 않나요? 근데 지금 우리는 그게 법으로 뒷받침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핵심이 독립적 회계 단위가 되기 때문에 독자적인 비용 처리가 가능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투명한 정치 자금의 조달과 집행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독자적이라는 측면이 있지만 또 하나는 굉장히 투명해지게 됩니다. 이 법인은 돈을 조금이라도 손을 잘못대면 큰일 납니다. 바로 그거는 그 사법 처리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그걸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여기 계신 분들도 좀 뜻을 많이 모아서 응원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중요한 정당이 우리 민주당의 강령, 혹시 민주당 강령 읽어보신 분 계세요? 몇 분 계시네요. 사실 저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본 게 지난번 전당대회 준비하면서 강령 분과에 들어가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때 처음 읽어보고 좀 이렇게 좀 고치고 하는데 좀 보태고 그랬는데요. 사실 이거 별로 안 보태. 헌법은 보신 분들 많죠. 그죠? 근데 우리 당의 헌법이 이건데 강령과 규약인데요. 예, 이걸 한번 꼭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당은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고 누구를 계승하고 있고 누구를 대표하고 있고 어떤 가치를 지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영국의 노동당은 토니 블레어 자서전을 보시면 나오는데 토니 블레어가 처음에 32살인가요? 변호사 하다가 지역에 내려가서 공천 이제 받으려고 지구당에 갑니다. 가서 면접 보는 게 나와요. 그래서 그 지구당의 노조 운동을 오래 했던 당원들이 질문을 막 합니다. 노동의 가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이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거의 시험을 칩니다. 그래서 블레어가 그때 공천을 못 받아요. 그리고는 깜짝 놀래가지고 정신 푹 차리고 엄청 열심히 해가지고 그 다음번에 가서 이제 공천 받고 당선이 됩니다. 사실 그런 게 이제 정당이어야 된다. 우리는 완전히 거꾸로일 수도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뿌리를 찾아서 역사를 이렇게 보다 보면 재밌는 게 1955년도에 이제 민주당이라는 당이 처음 창당되는데 저때 초대 당수가 누군지 아십니까? 대통령 후보로 지냈던 해공 신익희 선생이 55년도에 하고요. 여기 보면 66년도에 신민당이 나오는데 저때 이제 부터 소위 이 직후에 나오는 게 김대중, 김영삼 두 이제 지도자가 나오죠. 그리고 71년도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처음에 55년도 이후에 신익희 선생이 나와가지고 역사적으로 제가 볼 때 선거에서 최고의 그 대통령 후보 구호가 나옵니다. 뭔지 혹시 못 살겠다 갈아보자. 못 살겠다 갈아보자. 그게 저때 나옵니다. 신익희 선생 그때 나오고 71년도 선거는 아시다시피 김대중 후보와 박정희 후보가 붙었던 선거고 71년도 선거 해보고 나니까 아이쿠야 한 번 더 선거하면 큰일 나겠구나 해가지고 두 갈래로 갑니다. 하나는 JP는 영감이 이번이 마지막 선거라고 했으니까 다음에는 이 양반이 출마 안 한다는 뜻이구나. 다음 대통령은 나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한쪽으로는 자기가 대통령 후보 준비를 합니다. 박정희는 10월 유신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김종필한테 너 외국 나가. 나 조카 사이만 아니었으면 너는 그렇게 양쪽으로 가서 72년도 유신이 오는데 그 뒤로 이제 쭉 이제 우리 뭐 암흑의 역사와 이걸 지나서 이렇게 쭉 우리 김대중 대통령님, 노무현 대통령님 이렇게 이제 역사적으로
이어져서 촛불혁명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이렇게 시대로 지금 우리 당이 왔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대체로 70년대 말, 80년대 초반, 중반까지는 우리가 대체로 국가의 시대였습니다. 부국강병의 시대였습니다. 중국하고 똑같았죠. 나라만 잘 살면 된다. 개인이야 좀 그렇고. 그래서 올림픽 치러야 되니까 나가 그럼 싹 나가야 되고 무슨 그런 거 없다. 네, 국가의 시대였는데 그리고는 부자 되세요라고 하는 시장의 시대가 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 모두가 부자 될 줄 알았지만 실제로 보니까 아이고야 MB 정부 이렇게 보니까 MB만 부자 되고 나머지는 아니구나 이런 이제 깨달음이 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는 시민의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시민의 시대의 시민의 권력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전에 예. 그래서 이제 이게 그런 거죠. 옛날에는 민주주의냐 독재냐, 민주주의냐 아니냐 이게 이제 우리의 고민이었어요. 주로 그래서 민주주의 합시다, 민주화합시다 이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촛불혁명을 정점으로 해서 어떤 민주주의냐가 중요한 시대가 저는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정말 시민들이 주인되는 마을과 동네에서 내가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자기 의사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풀뿌리가 살아있는 풀뿌리의 시민민주주의가 작동하는 그런 시민의 시대 그런 민주주의냐 아니냐라고 하는 그래서 어떤 민주주의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주제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거 말고 없네요. 그 최근에 미국의 정치학 연구소에서 발표한 지도를 보면은 오늘 지도를 안 갖고 왔는데요. 전 세계에서 지금 코로나 이후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는 징후가 농후하다고 하면서 지수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도 민주주의가 여전히 발전하고 있는 곳과 이걸 색깔로 표시를 했어요. 근데 중국 시커멓고 미국도 그 직전 정도 시커멓습니다. 남아메리카 쪽 거의 그렇고요. 아프리카 마찬가지고. 그린으로 색칠되어 있는 게 호주, 그 다음에 캐나다, 그리고 북구 유럽, 그러니까 스웨덴 등등등 빼고, 그리고는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대한민국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코로나 이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가 철학적으로 큰 깨달음을 깨달은 게 바로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나만 잘하면 돼. 의 시대에서. 그러니까 옛날에는 아이고 내가 두 다리 두 팔로 그냥 내 식구 건사하고 나나 똑바로 하고 우리 부모 잘 모시고 내 할 짓 다 내가 하면 되지 그 이상 내가 기여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어? 라고 하는 시대에서 아이고 그게 아니고 내 옆에 저 이상한 사람 혹은 우리 공동체에서 누군가가 문제가 생기면 나도 큰 문제가 되는구나. 우리 애들이 바로 문제가 생기는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된 것. 그래서 나의 시대에서 우리의 시대로 저는 옮아가는 깨달음을 인류가 얻었고 특히 대한민국도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아까 민주주의의 건강성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이렇게 주목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이 놀라운 공동체성. 야, 어떻게 저걸 저렇게 지킬까? 영국에서 마스크 벗고 한 3만 명 며칠 전에 데모하는 거 보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과 우리 대한민국에 오늘 물론 불만은 없는 건 아니고 여러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니지만 야, 어떻게 그러니까 여기에는 저는 다른 여러 요소도 있지만 지난 30여 년간 풀뿌리 현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하면서 시민들과 호흡하고 함께 만들어 온 작은 모범들과 활동 우리 마을에서의 작은 그 땀방울들 그게 저는 우리 오늘 이 K방역 내지는 K민주주의라고 불리는 이것에 아주 중요한 토대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자치분권 혹은 지방자치 30년의 역사가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큰 하나의 물줄기를 이루는 데 있어서 디딤돌로 되어 왔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 많이 보신 이 글이 이제까지 우리가 해왔던 일들의 중요한 결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아마 아시는 분들 계실 텐데 우리 대한민국 헌법 읽어보셨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럼 권력이라는 단어가 대한민국 헌법이 130개 조항인데요. 몇 번 나올까요? 권력. 아까 조금 전에 한 번은 나왔잖아요. 2번. 또 혹시 한 번. 또 계세요? 한 번 빙고. 한 번 나옵니다. 아까 거기.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럼 나머지는 뭘까요? 헌법은 민주공화국의 얼개를 이제 규정하고 있잖아요. 첫 번째 국회, 두 번째 대통령. 국회가 먼저 나옵니다. 헌법에. 그리고 행정부 이렇게 나가잖아요. 나머지는 권한, 제한된 권력. 그 제한이 누가 제한을 시킨 걸까요? 국민이. 국민이 위임해준 권한만큼만 행사를 해야 됩니다. 그 범위를 벗어나거나 잘못 사용하면 어떻게 된다? 탄핵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이 몰아낸 게 아닙니다. 탄핵당한 것이지, 헌법에 따라서. 국민들이 요청을 했고 국회가 탄핵을 발의했고 헌법재판소가 인용했고 거기에 따라서 탄핵 절차가 마무리가 됐고 다음 대통령 선거가 정상적으로 치러져서 그 대통령이 지금까지도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헌법이 작동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명실상부한 이제 시민민주주의 시대가 열렸다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도 헌법을 읽어보지 않고 아무 그거 없이 문제 없이 살아가던 시대는 독재 시대에 가깝습니다. 헌법을 지키지 않으면 탄핵을 당하는 시대. 그게 진짜로 권력이 국민한테 있구나가 확인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헌법이 드디어 살아있는 헌법이 된 것이죠. 그의 기초는 역시 깨어있는 시민들의 촛불운동, 촛불혁명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전에, 예. 그런데 제가 이제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건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정당이 중요하다. 지구당 그리고 자치분권. 뿌리가 튼튼한 시민들이 조직된 힘으로 모일 때 어디서? 마을에서, 동네에서. 그래서 저는 지구당 부활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뭐 같이 일하시는 거니까요. 그럼 깨어있는 시민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혹은 아니면 깨어있는 시민들이 더 이렇게 잘 깨어있기 위해서 어떤 내용이 필요할까? 저는 이제 고민했던 게 구청장으로서는 여기 나온 대로 아카데미 천국이었습니다. 뭐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많이 하고 놀이터가 필요한. 저는 시민들은 놀이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공적 놀이터, 긴 놀이터 말고. 그래서 마을과 동네에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 내가 꿈꾸는 바, 내가 생각하는 우리의 미래를 설계하는 놀이터 이런 게 만들어지면 저는 거기서 정말 깨어있는 시민들이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더라 이런 걸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과목 중에 참 재밌었던 게 이웃과 안 싸우는 법, 그 다음에 회의에서 사회 보는 법, 회의에서 안건 결정하는 법, 그 다음에 회의에서 결정하는 법 이런 걸 이제 부터 하거든요. 보통 우리가 이제 동네 가면 이제 모이면 비슷한 연령대 사람들이 모이면 회의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약간 이렇게 약줄 한잔 하시거나 하면 더 이제 말만 많고 회의가 도대체 정상적으로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뭐 이런 여러 가지 훈련이나 노력 이런 게 결국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교육의 장이 마을, 직장, 학교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나라는 학교에서도 아직 사실은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교육을 하려면 아직 많이 멀었습니다. 직장은 노조 운동이 시작된 이후로 참 많은 진전이 있었습니다만 아직도 좀 여러 갈 길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보고요. 마을은 마을대로 또 우리가 함께 일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뭐 마을 민주주의라고 하는 말 가지고 한번 그런 고민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놀이터에서 놀면서 분야별로는 실제로 모여서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생활체육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8개 분야, 저는 있을 때 8개 분야에서 시작을 했는데 100명씩 정도 라운드 테이블을 모여서 1년에 2번 정도 모여서 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그렇게 나와요. 테니스 동호인들 와서 테니스장 만들어주세요. 축구 동호회는 축구장 만들어줬어. 배드민턴 동호회는 당연히 전용구장 지어주세요. 어르신들은 오셔가지고 야 허리 돌리는 걸 그냥 100개 하면 안 될까? 그 비싼 거 말라 하노. 뭐 이런 막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근데 라운드 테이블이 10개 있으면 보면은 조금 한 1시간 반 지나면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가닥이 타지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몇 번 하잖아요. 한 2년 하면 알고 와요. 아, 요건 내가 이야기해봤자 안 될 거다. 어?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보면 그래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동의해 줄 수 있는 거는 이런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러면 벌써 뭐냐면 이 양반이 남들 생각을 안다는 거예요. 남의 생각을 하고 우리 공동체 내에서 그래도 괜찮은 게 이거겠다. 이런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좀 더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룹이 생겨요. 그룹이. 자기들끼리 야, 우리 올해는 이거 좀 하면 안 될까?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이제 그렇게 되면 벌써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본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야, 세금 가지고 쓰는데, 야,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당신도 그거 너무한 거 아니야? 자기들이 그래요. 해달라고 하면서도. 그러니까 주인의식이 생기는 구조로 이게 바뀝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양반들이 나중에 이제 가다가 구청장한테 그 이야기를 해요. 아니, 보니까 어디다 뭘 설치해놨던데 그걸 왜 거기다 해놨냐고. 이게 예산 낭비라고.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양반이 이제 자기가 뭘 해달라고 주장을 하다가 요구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게 야 이거 아무 때나 하면 안 되지 이거를. 응? 그리고 어디 보니까 애들 위험하겠던데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드디어 양반이 우리 공동체에서 내가 뭔가 요만큼 했는데 뭐가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적극적으로 이거저거 막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또 고민스러웠던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야, 맨날 오는 사람만 오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만 말하고.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할 건가. 그 옛날에 아까 제가 아고라에 말씀드렸잖아요. 거기는 조개 껍질 뽑아가지고 아이씨 나 국회의원인데 한다고 그랬잖아요. 추첨을 했거든요. 우리도 국회의원들 저도 이제 할 때 안심번호 추출을 가지고 그냥 했습니다. 아무나 응답할 사람 이렇게 추출해가지고 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100명 주민참여예산제 위원을 선정할 때 50명은 저요 하는 사람들 중에 모아가지고 추첨하고 나머지 50명은 그냥 돈이 조금 들어 이게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그런 건데 우리 행정자료가 있는데도 그걸 뭐 그렇게 의뢰를 해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50명을 했는데 나이 나누고 지역 나누고 성별 나누고 해가지고 개최하는 날 전날 이날이에요. 이날 70대 어르신이 3분이 오고 20대 학생이 2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70대 어르신이 이제 나가시는데 제가 여쭤봤어요. 어떠셨어요? 아, 왜 인제 불렀냐고. 무슨 말씀하세요? 성북구가 전국에서도 그렇고 주민 참여하면 이건데 많고. 영웅이 가만히 있다가 뭐라 그러냐면은 아이고 내 같은 놈 이야기 누가 들어주나. 내가 이렇게 사는 것도 덤으로서 미안해 죽겠는데. 근데 오늘 너무 좋다고. 다음에 꼭 불러달라는 거야. 아니 오시면 되지 뭘 불러달라 그래. 아유 그것도 꼭 불러달라고. 오늘 너무 좋았다는 거야. 자기가 사실 꼭 하고 싶었대. 그거 듣고 나 같은 사람의 이야기를 누가 들어주냐. 이 말이 제 얘기가 땡 하더라고요. 그때 생각한 게 그런 거예요. 아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몰라서 말 안 하는 게 아니고 의견이 없어서 말 안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좋아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그렇구나.
그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저는 그래서 우리가 큰 과제가 여전히 그런 면에서는 남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최대한 많은 사람의 의견을 나누고 들어서 집약해서 뭘 해야 될 텐데 그거 할 때 그럼 이게 듣는 것도 한계가 있지. 맨날 사람들 모아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통계와 지표입니다. 통계와 지표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과학적으로 일을 해야 된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게 제가 2010년도 취임하고 나서 첫 해에 만든 지도인데 이게 도보 10분 프로젝트라 그래갖고 이게 나중에 박원순 시장이 그대로 가져가고 문재인 대통령 이번에 후보 때 공약을 할 때 썼던 용어와 같은 용어입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요 나오는 대로 도서관, 공원, 보육시설, 주차장, 체육시설 이걸 점을 찍었어요. 위치를 점을 찍고 그 다음에 저 시설별로 조금씩 기준이 다릅니다만 걸어서 10분 안에 도서관이 있느냐를 하려면 해보니까 반경 500m예요. 도서관은. 그래가지고 그림을 이렇게 보면 빨간 거는 심각하게 부족, 진할수록 부족, 노란 거에 가까울수록 그런 대로 괜찮은 지역이에요. 제가 취임했을 때 도서관이 이런 큰 건물로 성북구에 3개가 있었습니다. 걸어서 10분은커녕 30분을 걸어가도 없어요. 차 타고 한참 가야 있는 도서관이 이렇게 3개가 큰 게 있었거든요. 그것도 뭐 이렇게 이제 좀 아무래도 땅을 사기 쉬운 곳에 해야 되니까 좀 외진데 이렇게 산속에도 있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도를 가지고 저는 8년간 가능하다면 전략적으로 이렇게 우선순위를 부족한 것부터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그래서 혹시 뭐 만약에 내년에 또 선거가 다가오고 하니까 한번 지역에서 이런 걸 그려보시고 자료도 모아보시고 무슨 경남발전연구원 또 뭐 어디 무슨 연구원 혹은 뭐 어디서 발표한 자료 이런 것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면 어떨까. 그래서 그걸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제안을 겸해서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준비 과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저는 시작할 때 이분이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냈던 김수현 교수죠. 지금은 김수현 교수가 제 인수위원장을 해주셔서 인수위원회 과정에서부터 이런 준비를 뭐 여러 가지로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참여위원회 같은 것도 공약 실현을 위한 여러 토론도 저때 라운드 테이블식으로 해서 토론도 여러 번 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담은 보고서를 내고 뭐 이렇게 생활구정기획단 이렇게 해서 이제 단으로 그때 거의 아마 몇 개 안 되는 조직이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뭐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뭐 무엇보다는 사람들 만나고 하시는 거는 잘 하실 것 같으니까 이런 몇 가지 도전이나 실험들은 같이 좀 고민해 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 사례는 제가 구청장 생활하면서 만족도 1위, 부동의 1위 정책이 이거였습니다. 근데 이 정책이 어떻게 나온 거냐면 이게 뭐냐면은 밤 10시가 넘어가면은 마을버스를 세워달라고 하는 곳에 아무 때나 세워줍니다. 그게 전국 최초였어요. 그래갖고 저게 벤치마킹을 엄청나게 해갔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아니고 아까 라운드 테이블에서 나왔던 겁니다. 그 라운드 테이블에서 나오면 제가 항상 구청장 지시사항에 준하게 관리를 시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상반기에는 뭐 4월달 내지는 5월달에 하고 보통 가을에는 뭐 9월 말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 2번에 걸쳐서 한 거를 집약해가지고 쭉 놓고 11월달에 의회하기 전에 마지막 이제 10월 초나 되면 검토를 하거든요. 어느 것을 이제 예산안으로 만들 건지에 대해서 쭉 이제 토론도 하고 뭐 그 라운드 테이블에는 의원님들도 다 오시기 때문에 가능하면 많이들 오시니까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그 검토도 하고 그래서 다 꼬리표를 달아가지고 이거는 언제 누가 제기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다 해서 채택이 되면은 그분들한테도 알려도 드리고 또 안 되면 안 된 대로 이건 올해는 안 됐습니다 이렇게 알려도 드리고 하는데 그거 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게 뭔 문제가 있냐면은 서울의 마을버스를 하시는 그 운전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시내버스 운전을 응시하기 위해서 합니다. 왜냐하면 공영버스이기 때문에 준공영제잖아요 서울시에는. 그러니까 그 자리에 가려면은 최소한 마을버스를 2년인가요? 하여튼 무사고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사고 나는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정류장이 아닌 곳에 법적으로 세웠다가 사고가 나면 큰 페널티를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걸 안 하려고 그래요. 그다음에 보험도 문제가 있고 회사에서도 가만 안 두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운전사 하시는 분들은 안 하려고 그랬고 회사에서도 아니 그 왜 쓸데없이 시비 일어나는 일을 하려고 하겠어요. 근데 이제 저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여러 차례 토론을 거쳐서 결국은 하기로 했어요. 근데 하고 나서 보니까 이 시민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제 살던 종암동에 있는 아파트 앞에도 바로 후문에 정류장이 있었는데 그 건너편은 다 빌라거든요. 근데 실제로 승객이 많은 것은 물론 우리 쪽이 많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수익성도 있고 사람들이 민원이 있으니까 거기서 세우게 되는데 실제로 겁나서 문제가 되는 거는 그 건너편 쪽 밑에 한 30m 가야 되는 그 후미진 골목이 있는 이 빌라들이 쫙 있는 데가 위험한 데잖아요. 그러니까 여학생들 특히는 뭐 내리면 후다닥 탁탁탁탁 뛰어가는 그런 곳인데, 그러니까 약한 곳이 더 약해지는 취약해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다가 그 앞에서 한 번 더 세워달라고 하면 세워줘요. 근데 세우니까 사람들이 처음에 신기하니까 이 운전사한테 너무너무 고맙다고 할 거 아니에요. 이 아저씨가 나중에는 완전히 자랑스럽죠. 본인이 처음에는 뭐 하더니 나중에는 와, 이 최고다는 거예요. 운전사 본인이. 그럼 본인이 안내해. 세워달라는데 아무 데서 세워도 되니까 말씀하시라고. 10시가 딱 넘어가면. 그 자기가 너무 좋아해, 자랑스러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렇게 함께 하면서 시민들이 만들어가는 그런 이제 일들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시민들이 만들어낸 이것도 아마 보신 분들이 꽤 계실 텐데 한번 틀어주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앵커 브리핑입니다. 일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A4 용지, 이 한 장의 무게 어느 정도나 될까요? 5g입니다. 작은 초콜릿 한 조각, 배드민턴 셔틀콕 하나, 혹은 탁구공 2개의 무게, 또 플라스틱 볼펜 한 자루의 무게와 같다고 하는군요. 그러나 이 5g에 불과한 작은 종이는 날카로운 단면을 갖고 있죠. 자칫하면 손가락을 베일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의 마음을 베이게 할 수도 있죠. 자, 을의 모든 종업원은 갑의 직원에 대하여 친절하게 대하여야. 정부 공공기관 용역계약서에 적혀있는 내용입니다. 갑의 횡포를 보장하는 지시어로 가득한 이 작은 종이 한 장은 받아보는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생채기를 냅니다. 정부 기관조차 감싸주지 않는 을의 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죠. 갑과 을, 사실 올 한 해 저희 뉴스룸에서 많이 다뤄왔던 이슈이기도 합니다. 갑은 사용자, 그리고 을은 고용된 자. 우리는 대부분 을의 처지에 놓여 있지만 때로는 갑의 위치를 누리면서 또 다른 수없이 많은 을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갑과 을로 규정한 그 갈등은 눈물을, 절망을, 분노를, 때로는 죽음까지도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 조금 다른 단어를 제안하는 곳이 있습니다. 동행계약서. 서울 성북구 아파트 주민들이 경비원들과 계약을 맺으면서 갑을 계약서가 아닌 동행계약서를 사용한 겁니다. 서로가 필요에 의해서 맺는 계약이란 뜻과 동시에 동행, 함께 행복하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죠. 성북구는 아예 이걸 제도화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사실 계약서 명칭 하나 바꾸는 것이 무의 대수인가, 무슨 세상을 크게 바꿀 만한 일인가 싶기도 하지만 이름과 틀을 바꿈으로 해서 마음가짐도 좀 달리할 수 있겠죠. 그들이 함께 서명한 종이 한 장은 그저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닌 두툼한 공존의 무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의 키워드 5g. 또 어떤 것이 있나 살펴보니까 작은 상처 치유 연고 하나의 용량도 대략 5g이더군요.
5g. 작은 종이 한 장으로도 세상은 이렇듯 울고 웃습니다.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이게 이제 그 아까 SBS에서 최후의 권력 보실 때 뒤에 아파트 나온 거 있잖아요. 그 아파트가 왜 그렇게 된 거냐면은 거기가 원래는 1998세대짜리 아파트인데 두 세대가 모자라 2000세대잖아요. 왜 그러냐? 그게 2000세대가 넘어가면 학교를 지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훌륭한 누군가가 그 전에 아마 해먹은 것 같아요. 허허벌판에 들어온 아파트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여러 민원들이 많이 제기되고 고소고발이 입대위 간에 엄청났던 데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쭉 지났는데 그 지역에 이제 젊은 분들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입대위 출마하고 하면서 젊은 분들로 집행부가 바뀌어요. 근데 그렇게 되니까 큰 문제가 충돌이 생겨가지고 그 전에 이제 무슨 계약해놨던 거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막 문제가 되니까 입대위 회의만 열면은 와서 이걸 막 문을 부시고 유리창 깨고 책상을 막 엎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양반들이 하다 안 되니까 CCTV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입대위 회의 있으니까 전부 다 시청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주민들이 입대위 회의가 이러면 쳐다보니까 나와서 그걸 못하는 게 회의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 아파트의 회의가 다 이제 아까 저런 것처럼 실제로 그냥 없는 걸 한 게 아니거든요. 다 그렇게 운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아파트가 처음에 이제 할 때 제가 구청장 될 때 딱 그런 일이 있던 아파트인데 저는 도시가 에너지를 발전해서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절전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어쨌든 뭐 절전 운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같이 그 아파트에 있는 분들하고 별 보기도 하고 겨울에는 절수기 달면 한 30% 전기료가 떨어지는 거 아시죠? 왜냐하면 물 데피는데 전기가 가장 많이 들거든. 겨울에는 물 데피는데 가장 많이 들어갑니다. 아파트에서. 그래서 그걸 절감하면은 전기료가 상당히 다운돼요. 어쨌든 그리고 이제 이 주차장을 디밍 방식으로 바꿨는데 LED 등으로 바꾸면서 2와트 가지고 4와트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디밍이라는 건 차가 지나가거나 사람이 지나가면 켜집니다. 이렇게 또르륵. 근데 꺼져 있는 상태라고 보여도 CCTV로는 다 식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범인이 생기면 다 확인할 수 있도록 다 이제 확인해가지고 바꿨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1년에 15억 나오던 전기료가 10억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게 화제가 됐던 게 저 한전에서 보내온 고지서에 빨간 글씨로 마이너스 5만 8천 얼마 이렇게 찍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마이너스? 이게 뭔 말이지? 나중에 보니까 한전에서 돈을 돌려준 거예요. 이제 그래서 굉장히 화제가 됐던 아파트거든요. 거기가 이제 우리가 같이 절전 운동도 하고 뭐 해가지고 돈을 1년에 5억이나 아꼈는데 4억, 5억 이렇게 아꼈는데 아니 강남 특정 지역에서 보니까 경비원 분신하고 막 패고 뭐 별일이 다 생기는데 그렇게 해서 되겠냐고 하면서 고용보장, 최저임금 보장 이걸 하는 걸 제일 먼저 계약을 맺습니다. 1억 정도 들어갔는데 아파트 주민들이 함께 결정해서 그걸 했어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게 이제 나비의 날개짓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옆에서 밭고도에 전형적으로 포카게 치시면 뭐 밭고도 이런 거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나는 밭고도 하면서 동행계약서가 나온 거예요. 나는 그 계약도 하지만 계약서 이름 자체를 갑을 해서 동행으로 바꿀래. 그 시민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저 일이 굉장히 사실은 유명해져서 뭐 이러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게 동행계약서 원본이거든요. 원본이고 우리가 구청에서 구매하는 건 다 동행으로 이제 나라장터에서 하는 거는 말고 다 그 당시에 바꿨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의무관리 아파트 단지 86%가 그런 동행계약을 맺어서 관리를 했었고 제가 8년 마치고 나올 때 숫자가 그때 4명이 경비원이 전체 우리 관내에서 바뀌었는데 해고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본인이 원했거나 아니면 몸이 아프거나 해서 이제 교체가 된 케이스였는데요. 그 뒤로는 사실은 숫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걸 보면서 저는 그러니까 그 중에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그거 다 당신 당원 아니야?
다 지지하는 사람들 다 시켜가지고 한 거지 뭐 그걸 뻔하잖아 이런 식으로 절대 안 그렇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KBS 9시 뉴스에 누가 입주자 대표가 한 사람 나와서 인터뷰를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나도 어제 그 구청장이 뭐 아카데미 할 때 가보니까 공동체 리더들 아파트 공동체 리더 아카데미 한다고 가서 인사말 하는데 뭐 사례를 소개하면서 윈윈 이야기해서 그러길래 나도 언제 뭐 기회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막상 우리가 때가 돼서 주민들하고 의논했고 주민들이 하자고 그래서 한 거다. 그냥 별거 없다고 이렇게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걸 보고 저 양반이 입대위 회장이구나 이제 그때 알았는데 저는 그래서 시민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생활체육 이거 해주소 하다가 이거 왜 낭비하냐고 거꾸로 구청장한테 따지거나 공무원들한테 신고하거나 구의원들 보고 막 뭐라 그러거나 이런 분들로 많이 변해가는 모습들이나 이 아파트가 분열과 고립의 상징이 아니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로 우리 이웃에 대해서 토론하고 고민하는 그런 하나의 공동체 단위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원식 대표도 사회적 대타협의 핵심 정신이다. 뭐 동행계약서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우리 대통령도 오셔서 장관들이 이게 이제 김현미 장관 뭐 또 여러 장관들이 하여튼 김영주 장관도 오셨었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이제 논의를 정리를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좋은 시민, 결국 마을과 동네에서 함께하는 좋은 시민들이 좋은 정당을 통해서 좋은 민주주의, 좋은 정치를 만들어 가야 할 시대가 왔고 그 최전선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거기에 코로나 이후에 우리 인류가 깨닫고 있는 것처럼 나가 아닌 우리가 있을 때 내가 훨씬 더 안전하고 그리고 더불어 살아갈 때 내가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깨달음. 이 깨달음이 우리 내에서 실현될 수 있는 그게 뭘까? 저는 첫 번째는 우리가 사람이 잘하는 겁니다. 모범을 만들고 우리가 똑바로 하는 거. 그래서 저 사람들하고 같이 하면 되겠다. 저 사람하고 뭔가 시킨 대로 하면 되겠다. 혹은 저 사람들하고 뭐 의논하면 괜찮겠네. 이거.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활동하기에 더 나은 조건, 즉 자치분권의 확대와 재정분권의 확대와 균형 발전을 실현해 나가는 정책과 제도를 확립해 나가는 그런 게 이제 두 번째 조건이 될 것이고 세 번째가 좋은 정당의 제도도 만들고 리더도 키워나가는 그런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선거는 정당이 치르는 것이고 선거에서 이겨야 정당이 자신이 목표한 바를 실현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좋은 정당으로 모여서 그 정당이 좋은 정당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그 정당이 똑바로 하도록 내가 노력도 하지만 감시도 하고 그러나 함께 해나가는 그런 노력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도 최고위원으로서 분명히 약속을 드렸던 최고위원회 선거를 할 때 약속을 드렸던 바를 실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당의 국회의원 총회를 제외하고는 제대로 된 의사결정 체계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지방의원 총회와 지방자치단체장 총회가 국회의원 의원총회와 더불어서 의사결정 체계로 작동할 수 있도록 당헌당규 체계를 바꾸도록 하겠다고 공약을 했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거는 저 혼자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여기 계신 분들이 함께 할 때 실질적으로 실현이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꼭 제도도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그 제도를 운영하는 우리가 먼저 모범을 보이고 실천을 해서 그것이 현실화될 때 제도는 저절로 만들어진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이번 대통령 후보를 뽑는 이번 다가오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우리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걸 꼭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사실 올 때 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닌 우리가 할 일을 우리부터 준비하고 논의해서 경남지역 지방의원총회, 경남지역 자치단체장 총회
전국 지방의원총회, 자치단체장 총회를 통해서 우리 당이 국민들에게 이번 대선을 통해서 약속할 바와 해나갈 일에 대한 그런 국민들의 열망을 모아나가는 그런 이제 일들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 말씀 드리면서 이걸로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질의응답 순서를 가져야 되는데요. 죄송합니다. 오늘 최고위원님께서 다음 괜찮습니다. 지금 하겠습니다. 예. 네, 그럼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이쪽.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최고위원님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그제시 의회 의원 이태열입니다. 시간이 없다니까 바로 거두절미하고 질문 좀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개정이 되고 내년 1월부터 이제 시행이 됩니다. 근데 이제 지방자치가 강화될수록 사실은 정당 공천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제시의회에서도 사실은 교섭단체 구성 조례안 제정을 위해 가지고 입법 예고를 하니까 그게 지방자치에 역행된다고, 풀뿌리에 역행된다 이래가지고 조례 제정을 사실은 시민단체를 기준으로 해서 좀 반대가 많아가지고 제정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정당 공천제가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에 역행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의원님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지금 현재 지방자치와 관련해서는 크게 보면 세 개의 틀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볼 때. 작년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이건 주로 기관자치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기관자치라는 것은 크게 보면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를 이제 규정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쭉 이제 기본적인 것들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간의 관계, 이런 것들을 이제 규율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이해식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만 지방의회법, 이번에 발의가 되어 있고 지금 이제 논의 중에 있습니다. 또 하나가 주민자치와 관련된 법입니다. 주민자치 기본법, 제가 이제 대표 발의했고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 3륜이 현재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지방자치 3법으로 저희들이 부르고 그렇게 준비를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핵심은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했던 지난번에 개헌안이 통과가 안 됐습니다만 그 개헌안에 보면은 자치권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이제 의제들이 개헌 내용에 들어가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117조, 118조 달랑 2개 조항만 지금 우리 헌법에서는 지방자치 관련돼서 규정을 하고 있고, 그것도 지방자치단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1948년도에 재헌 헌법 때 들어갔던 지방자치단체라는 말이 아직도 그대로 있습니다. 이 비논리아인데 하여튼 그런 정도 수준인데요. 그래서 이걸 지방정부라고 부르지를 못하니까 당연히 지방의회가 법을 독자적으로 만들어서는 조금 곤란하다, 이런 이제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 체계 내에서 보자면. 그러나 하지 말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지방의회법을 별도로 발의해 놓고 거꾸로 이걸 만들고 나중에 헌법도 고쳐야 된다, 이렇게 지금 저희들은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그러하고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지방도 우리는 지방정부라고 보고 접근하는 게 옳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독자적인, 나중에 이제 헌법이 고쳐지게 되면 상당한 수준의 입법권과 재정권과 이런 걸 가져야 된다고 이제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은 당연히 정당 정치의 영역에 저는 속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 관련해서는 저는 정당 공천제를 하는 것이 우리나라 민주공화국의 민주헌 질서에는 옳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오히려 남는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까 지구당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정당이 자기 대표하고 있는 국민 내지는 시민, 뭐라고 불러도 좋은데 주민들과 정말 지역에 뿌리를 내려서 그들을 대표하고 조직하고 대변하는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기제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치단체, 그러니까 지구당 위원장, 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이 각각이 있는 것이지 이것이 하나의 질서를 이루면서 하나의 법인격으로 조직된 힘으로 형성되고 있지 못한 거예요. 깨어있는 시민이 있지만 조직되지 못하고 조직된 것이 힘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정당의 구조를 제대로 갖추고 그 정당이 제대로 국민들을 조직하고 대변하기 위해서는 지구당을 부활시키는 것이 옳고 정당의 역할을 훨씬 더 강화시키는 게 특히나 보통 시민들, 그야말로 빼곡고 힘없는 이 보통 시민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정치적 시민권을 부여할 수 있는 이 기초가 된다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는 문제는 이제 여전히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지역위원회에서 지구당이 아니다 보니까 지역위원장이 많이 느끼시겠지만 공천을 사천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런가요? 예, 그죠? 저도 그렇게 옆에서 봤습니다. 저도 지역위원장 1년 차인데 제가 지역위원장 꼭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이유도 이 문제를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그게 개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거는 지역위원장 개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거는 법이 뒷받침이 돼서 지역에서 지역위원장도 함께 자신과 함께 그런 공천을 이끌어가고 그 공천의 과정을 프로세스를 관리해줄 이 소위 법적 테두리, 물리적 테두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관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우리 서울시도 서울시당위원회에서만 공천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서울시당위원장이 우리 성북구의 옆에 계신 국회의원이 이제 위원장이신데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도 강서구에 병에 있는 상황을 어떻게 사실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들이 겹치면서 지금 사실은 제대로 정당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일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김정우 위원장님이 지금 계속 사실은 저한테도 세게 이걸 지구당을 빨리 부활시켜야 제대로 지방선거를 준비할 수 있다. 이 말씀을 계속 주시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물론 사람 따라 편차 있고 지역마다 편차가 있고 그럴 겁니다. 근데 이거는 바로 그런 이제 제도적 틀거리 때문에 굉장히 근본적 한계가 노정되고 있어서 없는 문제는 여전히 우리가 이제 더 노력하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는 거가 저도 지도부이기 때문에 하여튼 지도부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향후에도 소통을 하면서 이렇게 어떤 방법이 있을까 이런 거를 같이 논의해 나가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렇게 하시죠. 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18년도에 우리 창원시 저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박성훈 창원시 의원입니다. 18년도에 이곳에서 우리 성북구 그 구청장으로 계실 때 우리 특강을 한 적이 있어서 그 당시에 그 동행이라는 그 글자가 아직도 저는 생생하게 잘 듣고 있고 또 실천도 하고 있고 또 오늘도 보니까 아마 최고위원 국회의원까지 되신 것이 동행으로서 아마 성공하지 않았나 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오늘 특별히 묻고 싶은 것은 제가 그 야인 생활을 하시는 우리 180 의원님 중에서 들어갈 때 한강물에 빠졌을 때 건져놨을 때 다르고 또 지금 들어보니까 부활 이게 또 안 잡히고 이래서는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방금 말씀한 도당위원장님도 그렇게 원하고 최고위원님이 원하시는 이 부활을 말로 써내지 말고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우리 특히 불경에는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우리 지구당 위원장님 없는 그 부분과 있는 곳과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가 오늘 감히 빨리 좀 이렇게 선전을 했습니다. 예. 자,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으면 좀 도와주십시오. 예,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경남도당에서 지금 김종우 위원장님이 여러 준비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일단 제안을 하실 것 같고요, 공식적으로. 이건 정개특위를 만들어서 다룰 사안입니다. 그래서
여야 원내대표 간에 지금 이제 여러 협상을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법사위원장, 뭐 운영위원장 등등등등. 그래서 원구성 협상 과정에서 지금 정개특위 문제가 아마 논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개특위를 하면 꼭 거기서 이 문제를 포함해서 사실은 다뤄야 될 게 지금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교육감 선거 제도를 계속 유지를 할 건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하고 같이 이렇게 메이트제로 할 건지 혹은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이런 것에 대한 논의가 조금 더 필요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재정분권제가 특위위원장이거든요. 다음 주에 2단계 재정분권 끝내려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기재부에서도 계속 주장을 하는 것이긴 합니다만 교육재정교부금이 지금 우리 지방교부세보다 교육재정교부금이 더 큽니다. 19점 몇 프로죠? 그게 이제 지방교육세인데 지방교부세인데 그거보다 조금 더 많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역 교육감들한테 교육청으로 내려갑니다. 돈이. 그러니까 이제 그 돈을 예를 들면 경남 같으면 경남도와 경남도 교육청이 공동 예산 제도를 만들어서 학교에 투자하는 것에 관련한 그런 이제 공동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법적으로 만들어내는 이런 게 지금 논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교육감들도 뭐 찬성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에다가 건물을 지어주려 해도 안 되잖아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를 못하게 돼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포함해서 뭐 그런 문제, 그 다음에 그 이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뭐 지방의원 후원회 제도 저희들이 그 선거 때는 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조금 더 예를 들어서 확대하는 문제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등등등의 하여튼 문제들이 논의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된다. 하여튼 정개특위 할 때 나중에 같이 뭐 그는 진짜 좀 응원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예. 마지막 예, 질문인데. 괜찮습니다. 예,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해시의회 이광희입니다. 의원님은 그 지방자치에서부터 쭉 지금 최고위원까지 올라가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선되고 난 뒤에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을 하겠다고 했는데 4년이 지난 후에 지금 보면 역행한 것 같아요. 서울 중심의 수도권에 더 많은 게 쏠려 들어가고 더 역행됐다고 생각하고 돈 이야기 하기는 좀 뭐하지만 예를 들어서 서울시의원 연봉이 연 7천입니다. 근데 우리 경상남도에 있는 우리 기초의원들 연봉이 4천에서 3천입니다. 약 2배 차이가 납니다. 그런 걸 포함해서 모든 게 수도권으로 쏠려가고 있는 이 독점적인 현상이 왜 이렇게 연방제 준하는 분권을 하겠다고 했는데도 거꾸로 됐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중요하신 지적인데요. 근데 이제 원론적으로는 자치분권하고 균형발전은 반대의 가치입니다. 분권을 확대하고 자치를 확대하면 서울시는 독립공화국이 되겠다고 주장할 겁니다. 그럼 서울시에서 거둔 돈은 다 서울시에 쓰겠다고 할 가능성이 높아요. 창원과 나머지로 나눌 수 있을 텐데 경남도 창원이 독립하겠다고 하면 경남 재정이 어떻게 될까 또 이제 고민스럽잖아요. 근데 이제 균형 발전을만 이제 많이 강조하면 또 그러면 우리는 뭐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때 자치분권과 균형 발전을 동시에 이제 추진을 했는데 그때 이제는 그거였어요. 균형 발전을 해나가는 주체가 자치단체, 자치정부가 될 수 있도록 분권을 확대해서 실질적으로 균형 발전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자. 그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자. 근데 이렇게 되려면 사실은 그냥 분권만 해갖고는 안 됩니다. 균형 발전도 그냥 균형 발전이라는 큰 이름만 가지고는 어려워요. 사실 산업 전략이나 여러 이제 국가 정책적인 뒷받침이 함께 되고 함께 추진이 돼야만 이 종합적인 양자의 관계가 선순환 구조로 돌아갈 수 있는 구조가 생기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시작했던 자치분권과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게 이명박 정부 넘어서서 하면서 지역, 그러니까
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였는데 지역발전위원회로 바뀌잖아요. 국가균형의 말이 싹 빠집니다. 안 해요. 그리고 이제 거꾸로 말씀대로 수도권 규제를 굉장히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그래서 지난 10년간 그렇게 됐던 거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겨우 해낸 게 첫 번째 국회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이름을 찾았습니다. 입법을 했는데 그때 130석 정도 우리가 했잖아요. 근데 그 이외에는 동물국회 이런 과정 때문에 입법을 하나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부 조직 개편도 하나도 못 바꿨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국회의원 수십 명이 지금 법정에 가 있잖아요. 그 당시 20대 국회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그냥 어찌 보면 법으로 할 수 있는 거는 거의 하기가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180석 가까이 우리가 하고 나서 지금 이제 경남도가 추진하는 그런 이제 소위 메가시티 전략, 이 부울경 메가시티라고 하는 이 동남권 권역을 중심으로 한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주체의 수립, 이런 이제 전략을 하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통해서 부산, 울산, 경남이 추가 자치단체장을 선출하지 않고도 새 자치단체가 하나의 새로운 자치단체를 만들 수 있도록, 의회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지방자치법을 바꾼 거지 않습니까? 지금도 창원이 옆에 있는 데하고 진주가 옆에 있는 데하고 만들 수 있거든요. 지금도 이제 법이 이제 1월 1일자로 이제 발효가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전략들을 써왔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여전히 그 획기적인 국가 균형 발전 그리고 자치분권의 새로운 이제 그런 전기를 마련하지는 못했습니다. 2018년도에 그 개헌안을 내고, 그때 만약 개헌안이 통과가 됐으면 엄청난 속도로 사실은 뒤에 이제 진행이 됐겠습니다만 그렇게 하지 좀 못했던 측면이 있고, 그 직후에 지금 팬데믹이 와가지고 사실은 이제 총선이 끝난 이후로 지금 국가 재정이 거의 상당 부분이 지금 계속 부채를 내서 사실은 이 추경을 하고 이러는 과정이기 때문에 좀 제대로 그림을 큰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내는데 조금 아직은 속도가 더디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나 제가 청와대 정책조정비서관이 있을 때 그 예타 면제, 이게 남부 내력 철도 같은 경우는 사실 그때 이제 제가 있을 때 결정을 제가 담당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결정을 했는데, 그 이외에도 지금 여러 이제 국가 균형 발전과 관련된 주요 프로젝트는 꼭 입법이 되지 않더라도 여러 이제 차원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국가 철도망 사업을 며칠 전에 발표했지 않습니까? 경남에 대해서 이 순환 철도망을 구축하는 걸 이제 그 넣어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워낙 사실은 업무에 대해서 많이 아셔서 꼭 법을 만들지 않고도 이렇게 국가에서 정책으로 시행할 수 있는 각종의 사업들은 나름 굉장히 좀 해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 중이고, 특히 호남 같은 경우는 에너지밸리를 만들어서 한전공대가 그쪽으로 이제 가고, 실질적으로 국가 에너지 산업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 계속 좀 꾸준하게 추진 중에 있고 상당히 성과도 내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이제 앞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재정분권 2단계를 제가 이제 하고 있는데, 현재는 재정분권이 78대 22입니다. 현재 그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은 7대 3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지방소비세, 즉 부가세죠. 부가세에 이제 몇 프로를 하느냐인데, 지금 21%인데 28%를 올려서 7%를 증액시켜서 지방으로 내려보내려고 합니다. 그러면 한 6조, 7조 가까이 이 지방으로 재정이 추가로 내려가게 되고, 뭐 이것저것 이렇게 까고 하면은 순증이 이제 얼마 되느냐 문제인데, 순증 규모를 가지고도 지금 기재부하고 치열하게 논쟁 중입니다. 행안부하고. 그러니까 행안부에서는 조금 더 하여튼 지키려고 하고, 기재부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순증을 줄이려고 하고 해서 지금 제가 지난번에도 만약에 다음번 회의까지 안을 가져오지 않으면 그냥 내가 입법 발의하겠다, 안도 다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청와대가 마지막 조정을 해서 가져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놨는데, 하여튼 그건 다음 회의 때 결론을 반드시 내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지금 오늘도 사실 그것 때문에 좀 보고서를 가져왔던데 제가 좀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어쨌든 일단 임기 말까지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7대 3까지는 아니어도 7.2대 2.8까지는 꼭 하려고 지금 제가 그 생각하고, 당이 그렇게 방침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도 좀 응원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안 되면 때로 좀 어떻게 좀 해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질의응답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최고위원님 명함을 모두에게 드렸으니까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나 당에 대한 건의 사항이 있으시면 개별적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당 정치와 생활 속의 민주주의 사례까지 좋은 강의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대선을 앞둔 중요한 시기입니다. 당의 지도부로서 대선 승리를 위해 앞으로 당을 잘 이끌어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김영배 최고위원님 모시고 잠시 우리 기념 촬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나와주시고요. 예, 다 같이 찍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당직자 온라인으로 생중계를 지금 많은 당원들께서 참여해 주고 계시는데요. 이것으로 온라인 생중계를 마치겠습니다. 당원 여러분께서 다음 주에도 온라인으로 생중계하오니 다음 주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